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부쩍 추워진 겨울철에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렇게 운동이 부족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통증과 부종을 유발하는 하지정맥류는 겨울철에도 방심할 수 없는 질환인데요. 오늘 닥터스 울산에서는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겨울철 혈관 건강 적신호, 하지정맥류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겨울철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원 원장 이동기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겨울철에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이라서요. 저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으로 평소에 면역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이 하지정맥류 환자분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오히려 활동량이 줄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겨울에는 이 날씨가 추워져서 하지정맥류 환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실까요? 겨울철에 하지정맥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또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다 보니 혈관이 반복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면서 정맥의 기능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는 움직임이 줄고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리 정맥의 압력이 쌓이게 되는데요. 네. 이로 인해 통증이나 부종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겨울철 실내 난방으로 인해 공기가 건조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더 느려지게 되는데요. 네. 이 역시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네, 원장님 겨울에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수족냉증이 좀 있거든요.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겨울철 발시림이 유독 심한 경우에는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까요? 겨울철에는 외부 기온이 낮아지면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손과 발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시림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증상이 일시적인 혈액순환 장애일 수 있지만 만약 발시림이 유독 심하고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다리 쪽 정맥순환에 문제가 생겨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차갑거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증상이 초기 신호일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 겨울철에 날씨 말고도 하지정맥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일상생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운 날씨에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요즘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정답은 전기장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말씀하신 바로 과한 온열기구의 사용입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기본적으로 열에 취약한 혈관 질환인데요. 겨울철에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 같은 온열기구를 오랜 시간, 특히 다리 가까이 직접 쬐게 되면 정맥이 확장되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하지정맥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난방이나 온열기구 사용은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다리를 덮고 직접적으로 열이 닿는 사용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요즘 추워져서 전기장판을 꼭 사용하거든요. 겨울철 습관들이 하지정맥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니까 정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정맥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하지정맥류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원장님, 하지정맥류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하지정맥류는 쉽게 말해 다리 정맥 판막 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심장에도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듯이 우리 몸의 정맥 안에도 혈액의 역류를 막는 작은 판막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특히 다리 정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혈액을 위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혈액을 위로 밀어주고 이때 판막이 닫히면서 혈액이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아래에서 올라오던 혈액이 다시 다리 쪽으로 역류하게 되고 그 결과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맥이 확장되고 눈에 보일 정도로 붉거나 울퉁불퉁해지는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원장님, 발이 저리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 하지정맥류를 걱정하는 분들이 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증상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정맥류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있을까요? 이 하지정맥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족저 근막염이 있는데요. 이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때로는 발바닥에 열감이 느껴져 하지정맥류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데요. 주로 추운 날씨나 스트레스에 의해 손이나 발끝 혈관이 수축하면서 저림이나 창백함, 피부색 변화가 나타난 질환입니다. 네. 하지정맥 저림 증상과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데요. 특히 잠들기 전 다리에 불편감이나 이상한 감각이 생기는 질환으로 전기가 오거나 이물질이 기어가는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해서 하지정맥류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증상만으로는 하지정맥류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원장님, 겨울철 날씨 때문에 생기는 발시림과 하지정맥류 증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네. 단순한 냉증이라면 일시적으로 시리거나 따뜻하게 했을 때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의 경우는 단순한 시림 외에도 다리에 무거움, 붓기 통증, 특히 종아리 쪽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늘어난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녁 시간대가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단순 냉증으로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평소에 그냥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증상들이 많았는데 다시 돌이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원장님,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지정맥류 초기에 가볍게 넘기기 쉬운 증상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고 피로감이 느껴지는 증상, 그리고 밤에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다, 혹은 누워있을 때도 다리에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종아리에 가려움증이 반복되거나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련 증상도 하지정맥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리에 툭 튀어나온 꼬불꼬불한 정맥, 흔히 지렁이처럼 튀어나온 혈관이 보인다면 하지정맥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표 증상들을 꼭 기억해두고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하지정맥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하지정맥에 관련된 OX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평소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하지정맥류 발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래도 하체 운동이니까요. 아무래도 운동 열심히 하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발병 위험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이 무조건 하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지정맥류가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혈액순환을 돕고 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무리하거나 과도하게 반복되는 운동, 특히 무거운 중량을 오래 버티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은 복부의 압력을 높여 정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정맥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가볍고 리듬감 있는 유산소 운동은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을 자극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증상도 보면서 방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서라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올바른 방식으로 운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지 또 겨울철에 왜 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하지정맥류 발병 원인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비만, 운동 부족, 다리에 외상을 입었던 경험, 그리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정맥 기능이 약해지면서 유병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력이 있는 경우나 여성, 특히 임신을 경험한 여성에 의해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정맥 압력을 높이거나 판막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원인이 다양하네요. 하지정맥류는 원인이 다양한 만큼 증상도 제각각일 것 같은데요. 혹시 하지정맥류도 증상에 따라 종류가 다르게 분류되기도 하나요? 하지정맥 증상이나 정맥의 크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모세혈관 확장증은 말 그대로 아주 가는 실핏줄처럼 보이는 정맥인데요. 지름이 1mm 이하로 매우 가늘고 피부 겉에 붉거나 자주색의 실핏줄이 국소적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망상정맥류가 있습니다. 이건 지름이 1, 2mm 정도로 푸르스름하고 구불구불한 정맥이 피부 아래에서 비쳐 보이는 형태인데요. 주로 허벅지 바깥쪽이나 종아리 뒤쪽에서 잘 관찰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지정맥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름이 3mm 이상으로 커지면서 정맥이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인데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무거움이나 통증 같은 관련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울퉁불퉁하고 정맥이 튀어나오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정맥류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실제로 하지정맥류일 수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겉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와야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겉으로 혈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지정맥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부릅니다. 이 잠복성 정맥류는 피부 아래 깊은 곳의 정맥에서 문제가 생긴 상태로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여도 다리가 무겁고 붓거나 저린 느낌, 밤에 쥐가 자주 나던 증상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다 보니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쉽고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색 변화, 피부궤양, 심한 통증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겉모습만 보고 괜찮다고 넘기기보다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정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네.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말씀하신 잠복성 하지정맥류처럼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정맥 안에서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지정맥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나요? 네,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덕분에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정맥류 초반에 수술하는 것이 완치의 길이다. 아무래도 초기에 검사를 빨리 해야 완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아, 또 틀렸네요. 예, 하지정맥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질환의 정도나 증상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네. 초기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압박 스타킹의 착용,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비수술 치료법도 많이 발전해서 중증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간단한 시술이나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충분한 증상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시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도 증상이 개선된다고 하고 또 생각보다 치료 방법이 다양해서 막연히 겁먹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히 초기 증상일수록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불편함이 느껴질 땐 미루지 말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겠죠. 원장님, 병원에서는 이런 하지정맥류를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고 진단하시나요? 네, 하지정맥 진단은 우선 의료진의 1차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이나 가족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의심되는 부위를 시각적으로 관찰하거나 손으로 만져보며 초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는 하지정맥류 진단에 특화된 고해상도 영상 장비를 이용해 관통 정맥의 위치, 판막 손상 정도, 미세한 정맥의 위치와 크기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생긴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이나 시술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하지정맥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증상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하지정맥류는 상태나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고 또 병기는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성 정맥 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로 1, 2mm 크기의 모세혈관, 2, 3mm 정도의 망상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기는 3mm 이상 혈관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 또는 복대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3기는 부종으로 누르면 함몰된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4기는 피부의 변화,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색 위축 등의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5기는 피부 변화와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치유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6기는 아주 심한 형태로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심한 진행성 피부 궤양이 동반됩니다. 네, 이렇게 CEAP 분류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현재 네 다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네. 치료는 증상과 병기에 따라 그게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존적 치료는 하지정맥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법인데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 정맥순환을 돕는 약물 치료, 그리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발목 부위는 압력이 강하고 위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구조로 다리 정맥의 혈류를 심장 쪽으로 원활하게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약물 치료의 경우는 정맥류가 확실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맥순환 장애 증상이 있을 때 예방적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존적인 치료는 정맥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일상 속 불편함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앞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 압박 스타킹은 하루 종일 착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 증상에 따라 압박 스타킹은 하루 종일 착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 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태에 맞게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할 때 착용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벗는 것을 권장합니다. 밤에는 다리가 심장보다 높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압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너무 강한 압박이 장시간 지속되면 오히려 불편함이나 순환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리를 쉬게 해주거나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착용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본인에게 맞는 착용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불편감이 심하거나 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치료도 고려해 봐야겠죠.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들이 이뤄지나요?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혈관 경화요법이 있는데요. 이는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혈관에 경화제를 주사해서 혈관을 굳히고 섬유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주로 직경 1mm 이하의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정맥류에 역류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정교하게 초음파를 보면서 원인 혈관에 정확하게 경화제를 주사하는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절개나 마취 없이도 간단히 진행될 수 있어 환자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네, 이렇게 환자 부담도 적고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사로 진행되는 시술이다 보니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혈관 경화요법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혈관 경화요법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긴 하지만 시술 전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시술 후 일정 시간 동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압박이 경화제가 주입된 혈관이 잘 굳고 혈류가 다시 해당 부위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시술 당일엔 장시간 서 있거나 다리를 심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고요. 목욕이나 사우나처럼 체온을 높이는 행위도 며칠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술 부위 일시적인 멍이나 가려움, 색소 침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니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혈관 경화요법의 주의점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보존적 치료나 혈관 경화요법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된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증상이 더 진행된 경우라면 수술적인 치료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발거술, 즉 정맥 제거술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혈관에 직경이 크거나 혈관이 심하게 꼬여 있거나 피부 가까이 위치하거나 혈전이 동반된 경우에 주로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트리핑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철사를 사용해 문제가 되는 정맥 부위를 안쪽에서 끌어내 제거하거나 냉동치료기를 사용해 혈관을 급속 냉각시켜 주변 조직에 고정시킨 뒤에 정맥을 당겨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주로 다리 표면 가까이 있는 큰 정맥들, 예를 들어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에서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 국소마취로 시행할 수 있는 수술적 제거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혈관 경화요법이나 수술적 치료 같이 하지정맥류에는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적 치료는 흉터도 남을 것 같고 아무래도 걱정이 많아져서 요즘엔 좀 더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치료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원장님, 이 두 치료법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열에너지를 이용한 하지정맥 치료법으로는 레이저 치료와 고주파 치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맥 안에 아주 가는 관을 삽입해 열을 전달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내부 세포를 사멸시켜 해당 정맥을 막는 방식입니다. 먼저 레이저 치료는 고열 에너지로 혈관을 직접 태워서 막는 방법인데요. 적은 에너지로도 혈관 수축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으며 주사 바늘 크기의 상처 외에는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서 시술 후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반면에 고주파 치료는 12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열을 일정하게 전달해 혈관을 안정적으로 수축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레이저에 비해 통증이나 회복 부담이 덜한 편이고요. 두 시술 모두 국소마취로 진행되며 대부분 시술 직후 바로 걷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른 치료법입니다. 네, 이렇게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건 몰랐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정맥 기능을 회복시키고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다는 거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나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겠죠.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원장님께서 몇 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정맥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한 질환입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수면 시에는 다리 밑에 쿠션을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 15에서 30cm 높게 유지해 주는 것도 정맥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비만과 변비를 예방할 수 있어 정맥류 위험도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처럼 혈류를 방해하는 자세는 피하고 하이힐에 꽉 끼는 부츠처럼 다리 혈류를 압박하는 신발의 옷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은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통증은 물론이고 다양한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진행될수록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싶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정맥은 자연적으로 호전되기 어려운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통해 조기에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겨울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겨울바람에 손이 주머니를 찾게 되는 요즘, 우리 다리 속 혈관은 말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겉옷만큼이나 내 다리 건강에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 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연일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 너무 꽉 조이는 부츠보다는 발목이 편한 신발을 선택하고 또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3도,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찬바람에 다리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로 올겨울 내 다리의 혈관 건강을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